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의 아토믹 배입니다. 와. 저희가 전주에서의 녹음을 같이 하고 스카까지 하고 둘이 또 영화 이야기로 오랜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되게 떨리네요. 저는 전주영화제에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원래는 영화 동아리 친구들이랑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 혼자 이틀을 더 있어서 전주를 되게 여유롭게 구경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영화 스케줄 때문에 되게 바빠서 밥도 좀 잘 못 먹거나 아니면은 전주를 구경을 못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전주 향교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가 경기전보다 더 여유롭고 엄청 사람 없고 그 가는 길에 전주천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그랬어요. 되게 유생이 된 것 같은 느낌. 저 거기가 네. 그런 학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책 읽고 싶었었는데 그러진 못했고 되게 즐겁게 있다 왔습니다. 거기 엄청 큰 나무가 있지 맞아요. 않나요? 은행나무구나. 네, 엄청 크고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나무 냄새가 나요. 저도 전주를 여러 번 가면서도 항상 친구들의 사진으로만 보고 다음엔 꼭 가야지 하고서는 또 막상 영화 보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하다 보면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거기까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실패. 향교 가기 실패. 아쉽지만 내년에 갈게요. 내년에 가보고. 저는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았고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애정을 받아서 되게 행복했고, 또 배도 어쩌다 보니 이제 당일에 볼 수 있었어서 그날, 그래서 배가 예쁜 꽃도 줘서 집에 꽂아뒀습니다. 네. 제가 그 꽃 살 때 노란색, 하얀색, 초록색 섞어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색을 그렇게 골랐구나. 네. 맞아. 꽃 이름도 혹시 알아요? 꽃 이름 모르겠어요. 그 안개꽃 말고는 노란 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근데 네이버 렌즈로 스마트 렌즈로 찍어서 알 수 있어요. 맞아. 그거 집에 가서 해볼게요. 그래서 그것도 꽂아뒀고, 또 오늘 방금 일어난 따끈따끈한 근황은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보통 녹음실 오기 전에 카페에서 조금 하고 오는데, 제가 오늘 일찍 나와서 그냥 아무 카페나 먼저 가 있겠다 이러고서는 배한테 여기로 오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배가 마침 배도 오늘 일찍 나오면 여기를 오려고 했었대요. 저희 둘 다 처음 오는 카페였는데,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되게 도시에 있을 법하지 않은 느낌의 맞아. 엄청 느긋한 느낌의 카페였어요. 되게 작고 뭔가 아늑하다 해야 돼요? 뭐 빛이 되게 잘 들어서 진짜 또 평일 낮이기도 해서 사람도 저희밖에 없었고 맞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 찾아보니까 아이들이랑 반려동물들 환영한다고 써 있어서, 근데 요즘에 노키즈존? 그게 너무 많아서. 맞아. 근데 거기는 조금 다른 곳이라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왠지 종종 가게 될 것 같은 카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화 얘기 앞서서 잠깐 홍보 타임 가져볼게요. 뒷방상영관 인스타에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방송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좋았던 장면 등이 올라가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세요.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뒷방상영관 182번째 상영작은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도쿄 소나타입니다.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제가 회의 때 추천을 했어요. 제가 그 회의하기 조금 전에 그냥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 추천을 했고, 배는 그때 아직 안 봤던 거죠, 이 영화. 네, 근데 제가 피아노 조율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가지고 피아노 영화를 찾아보다가 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전혀 피아노를 중점적으로 다룬 영화는 아니에요. 네. 맞아. 제목만 들으면 되게 도쿄의 뭔가 따뜻한 가족 영화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데 좀 그렇지는 않지만 또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요상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그냥 봤던 게 제가 한 올해 3월쯤인가 그때 에드워드 양 감독의 공포분자를 영화관에서 보고 집에 오면서 이제 친구들이 뒷방상영관 친구들이 녹음을 했던 거를 들었는데 거기서 노랑이었나 누가 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큐어가 생각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포분자도 되게 재밌게 봐서 큐어도 봐야겠다 하고서 좀 나중에 큐어를 보고 이 이상한 영화는 뭐지? 약간 이상한데 또 되게 생각이 계속 나는 묘한 매력이 있어서 이 감독의 영화를 좀 봐야겠다 하는 찰나에 또 아트나인에서 4K 감독전이라고 이제 그 재팬 무비 그런 영화제 같은 거를 매년 하는데 이번에 4K 감독전이라 해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영화들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 감독님도 수자쿠 감독님 뭐였죠?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 영화만 보고 이 구로사와 기요시 건 안 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본 게 도쿄 소나타였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1955년생을 일본 감독님이시고 시작은 이제 핑크 필름이라고 부르는 뭐 소프트 포르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로망 포르노로 볼 수도 있고 그런 60년대 일본 영화계가 좀 힘들어지면서 이런 정사씬이 들어간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또 이게 80년대에는 비디오들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이제 정말 AV 시장이 커져서 이게 쇠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일본 감독들 중에는 데뷔를 이런 핑크필름, 로망 포르노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뷔 장편작 제목이 간다가와 음란전쟁. 뭐 보기 싫어요. 음란전쟁이라는 뭐 알 수 없는 제목의 영화로 장편 데뷔를 했고 뭐 그 전에도 단편이나 뭐 그런 영화들은 종종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8mm 영화를 찍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TV 드라마도 하셨고 또 V시네마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이제 바로 영화관 개봉 안 하고 바로 비디오로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게 특히 TV나 이런 영화 개봉하는 규제보다 느슨해서 표현 수위가 센 영화들을 더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좀 이 감독님이 그런 로망 포르노나 야쿠자, 뭐 호러 등 되게 광기와 섹스, 폭력 이런 거를 많이 다루면서 커리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다가 이제 97년에 큐어가 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유명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큐어, 2001년에 회로, 2006년 절규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절망 3부작 혹은 종말 3부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09년에 나온 도쿄 소나타가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심사위원상도 받았고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 분 같아요. 맞아요. 또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최근 작품들은 도쿄 소나타를 이후로 되게 스타일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산책하는 침략자 그리고 스파이의 아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드셨던 호러 영화들과는 많이 결이 다르죠. 맞아. 되게 도쿄 소나타도 그랬고 영화의 끝에서 희망을 조금이라도 말하는 뭔가 빛이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넣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큐어는 봤고 제가 회로랑 절규는 못 봤는데 큐어의 결말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열린 결말 같으면서도 되게 희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보고 나서 조금 많이 낙담하게 되는 느낌인데 요즘에 만드신 작품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산책하는 침략자 보진 않았는데 설명 있는 거 보니까 SF 로맨틱 코미디 막 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바디 스네처를 아이디어를 따서 만들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도대체 무슨 영화일까 되게 궁금하고 왓챠에 또 마침 있어서 이것도 조만간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맞아. 이걸 노랑 씨가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님이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좀 후배 감독들 양성에도 힘을 쓰는데 그 대표적인 제자가 이제 하마구치 조스케 감독이시고 그래서 2020년에 스파이의 아내를 그 하마구치 조스케 감독과 함께 각본을 같이 썼었고 저희 뒷방상영관에서는 136화에서 이 영화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고 마침 저희가 이제 이 영화 하기로 정하고 좀 나중에 보니까 큐어가 이제 4K로 4K 맞나? 아무튼 재개봉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 GV도 오시고 최근에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도쿄 소나타 하기로 했는데 어쩜 감독님이 오셨지? 세상에나 약간 사찰 당하는 기분 이러면서 아무튼 시기가 잘 맞아서 좀 신기했습니다. 또 큐어를 영화관에서 보면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너무 기대돼요. 맞아. 저희가 또 이제 영화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큐어도 그렇고 이 도쿄 소나타에서도 되게 막 음악보다는 그런 일상의 소리가 되게 뭔가 소름 끼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리를 영화관에서 들으면 더 뭔가 느낌이 다를 것 같네요. 네, 그럼 감독님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배우들 얘기 잠깐 하자면 일단 그 사사키 류에이 아빠 역할을 맡은 배우는 카가와 테루유키라는 배우신데 뭐 되게 많은 작품에서 나오셨는데 저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딱히 안 나는데 뭔가 익숙한 얼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머니도 배우셨고 아빠는 또 그런 가부키 뭐라 하죠? 가부키 연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가부키 가문? 가부키 가문? 뭔가 그런 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어릴 때 이혼을 하셨지만 나중에 이분도 가부키 연기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엄마 역할의 사사키 메구미 역에는 코이즈미 쿄코라는 배우분이신데 이분은 80년대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셨대요. 또 그때야 약간 그러니까 지금처럼 걸그룹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솔로 아이돌이 많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푸른 산호초 그래. 부른 그분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러브레터에서도 맞아. 이름으로 출연하시고 아무튼 네. 그런 솔로 아이돌이었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제 연기도 많이 하셨고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과는 산책하는 침략자에서도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여기서 되게 이 영화에 한번 변화를 주는 특별한 역할이 이제 야쿠쇼 코지라는 배우분이 맡으셨는데 이분은 감독님과 정말 많은 영화를 했고 이 큐어에서도 주연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감독님이 이 야쿠쇼 코지 배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되게 작품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배우가 이분이래요. 뭔가 감독님 자체가 70년대 20대를 보내셨는데 60년대 20대를 보낸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대체로 그리고 80년대 대학 시절 보낸 사람들은 되게 자기 취미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70년대 보낸 자기 자신은 뭔가 불안하고 그 사이에 있고 뭔가 제대로 뭔가 하나의 목표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배우도 비슷한 느낌이고 그래서 이분을 많이 쓰신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그 야쿠쇼 코지 같은 그런 나이대가 되면 조금 권위 있는 직업을 연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자기 작품에서는 조금 불안한 얼굴을 가진 뭐 도쿄 소나타에서의 도둑처럼 되게 불안한 얼굴이잖아요. 말도 조금 더듬고 맞아. 그런 연기를 하게 한다고 하네요. 큐어에서도 사실 되게 고뇌를 많이 하고 막 네. 이런 역할이 많이 이런 역으로 나와서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비아 조금 얘기하자면 트리비아보다는 그냥 인터뷰랑 이제 시내21의 김도훈 기자님이 쓰신 리뷰를 제가 조금 읽었었는데 이제 앞에서 필모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이 감독님이 호러 공포 영화를 많이 하시다가 도쿄 소나타가 좀 새로운 느낌의 영화였는데 이거를 만들게 되신 걸 얘기하면서 지금까지의 경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부터 새롭게 반영해야 하는 시기라고 스스로 느끼셨대요. 그래서 뭔가 해외에도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졌고 그게 꽤 됐고 또 그동안 젊은 감독들이 데뷔하고 또 일본의 호러 영화 같은 좀 트렌드가 생겨났지만 자기도 그거를 따라왔지만 결국엔 좀 실패로 끝났던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20세기에 이미 끝났던.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서 장르의 변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더 트리비아 할 얘기 있나요? 뭔가 인터뷰 얘기는 영화 얘기하면서 같이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줄거리 듣고 다시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줄거리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했던 영화와 공간 도쿄 기획전의 영화 줄거리를 가져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켄지에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한 가지 있다. 그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게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는 것. 켄지의 천재적인 재능을 발견한 선생님은 음악학교 오디션을 권유하지만 아빠의 반대 때문에 몰래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켄지는 계속 그 사실을 숨기기로 한다. 그런데 비밀이 있는 건 켄지뿐만이 아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아빠, 어느 날 사라진 엄마, 미군에 지원한 형까지 모두 숨겨둔 비밀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아들, 겉으로는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이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각자 삶의 무게를 홀로 견뎌내느냐 전전긍긍한다.
일본의 버블 경제 이후 만연해진 경제 위기와 고용의 불안정은 고스란히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 구성체인 가족에게 위협이 된다.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등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시간 순으로 얘기하기에는 되게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좀 너무 분산된 느낌이라 저희가 약간 비슷한 장면들 또는 키워드별로 모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장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이 영화에선 계속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뭔가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갑자기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첫 장면부터 그런 게 되게 그런 주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장면이 뭐냐면 갑자기 이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고 집안에 바람 때문에 신문지가 날리고 막 잡지가 넘어가고 커튼이 휘날리는데 그래서 갑자기 메구미가 등장해서 그런 비를 막 닦고 창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런 폭풍우가 갑자기 내린다는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 영화 또는 감독님의 다른 영화에서도 그런 불안과 공포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 주인공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영화 자체가 그냥 불안해요. 뭔가 계속 일어날 것 같고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게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일이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일어날 것 같은 일.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어떤 일이 있는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풍우가 확률적으로는 그냥 폭풍우가 없는 날보다 확률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는? 그래서 이런 게 갑작스럽지만 불안을 항상 일으키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이 폭풍우가 들이닥치는 것부터 이 영화가 뭔가 일상에 그런 불안을 갖고 오는 영화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았어요. 뭔가 보통 확률이 적으면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는 거기도 한데 근데 한번 불안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 작은 확률의 것들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쵸. 그런 것들이 뭔가 불안이라는 말을 많이 이루는 일들인 것 같아. 맞아. 저는 그 장면에서 불안도 느꼈고 그리고 열심히 들이친 빗물을 닦았는데 다시 메구미가 창문을 여는 거예요, 활짝. 그래서 바람도 들어오고 빗물도 엄청 들어오는데 창밖을 계속 쳐다봐요. 근데 그 장면에서 너무 뭔가 시원함? 개운함, 뭔가 뻥 뚫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런 밖을 바라보는 메구미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들이치는 비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밖을 본 것 같아요. 맞아. 메구미 얘기는 또 따로 더 하겠지만 굉장히 집안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근데 그 창문을 닫는 게 또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한 구도로. 그게 이제 도둑이 들었을 때 이제 도둑을 마주치기 전에 갑자기 또 바람이 집에 막 불어서 메구미가 베란다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메구미는 계속 집 안에서 이 조용한 집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가 내가 여기를 지켜야지 보다는 그냥 계속 그렇게 해온 사람? 그게 익숙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창문이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이제 아빠인 남편인 유헤이가 실직을 갑자기 당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심지어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아들과 마주쳤는데 갑자기 혼자 현관으로 안 오고 그 베란다 문으로 들어와요. 그 장면도 되게 웃긴 것 같으면서도 참 요상하다 느꼈는데 저는 그게 뭔가 류에이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게 이 폭풍우가 갑자기 창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맨 처음에 뭔가 류에이의 그런 실직, 갑작스러운 상황도 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집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느꼈어요. 뭔가 그 일반적이지 않은 루트로 갑자기 들어오는. 근데 이렇게 류에이가 들어왔는데 걸리잖아요. 맞아. 막 메구미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거기로 들어오냐, 문으로 들어오면 될 것을. 근데 류에이가 되게 엄청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맞아. 왜 이상해? 맞아. 하니까 근데 대답이 아니 안 이상해요. 근데 그 말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 류에이가 실직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밖에서 시간을 뭐 어떻게든 보내다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걸 메구미가 눈치를 채죠. 근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일관되게 이 대사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 걸린 게 너무 웃겼어.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 일단 실직도 정말 갑자기 일어났고 또 이 영화가 이제 현대 일본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사회를 되게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직도 그 중에 한 요소고. 근데 이 실직 당한 이유가 그 일본인 직원을 한 명 쓰는 것보다 그런 동일한 임금으로 현지 이제 중국인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현지의 외국 직원을 3명 쓰는 게 똑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서 이제 실직을 갑자기 정말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상사가 하는 말이 우리 회사를 위해 뭘 할 수 있어요? 뭘 잘하세요? 막 이런 말을 묻는데 그게 너무 막 자존심이 제가 다 상하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묻는다는 거는 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제가 보면서. 그리고 막 그렇게 갑자기 짐 챙겨서 나왔는데 남은 게 진짜 그냥 쇼핑백 2개였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그 고용지원센터 가보니까 막 줄이 길어서 접수도 이미 마감돼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그 쇼핑백까지 다 버려버리고 정말 남은 게 없어진 그런 모습이 그런 좌절감? 뭔가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을 그 실직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뭔가 일이 점점 불어나는 내용인데 맞아. 근데 말을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근데 언제까지고 그 생활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사실 그 수치심을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렇게 기업은 물론 이윤을 따지면서 그게 논리라고 말하지만 좀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화가 날 수는 있는데 뭔가 그걸 집에서 나 부당해고 당했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걸 수치심 때문에 아예 하지 못한다는 건 특수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가부장적인 수치심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주죠. 맞아. 권위가 사라지고 집안에서도 그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다 두려웠던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계속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척 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오랜만에 보는 어떤 친구였는지 모르지만 친구를 또 만나게 돼요. 그 무료 급식을 먹다가 근데 그 친구도 알고 보니 이제 실직을 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양복을 그냥 입은 채로. 그래서 이 크로스와의 관계도 되게
뭔가 둘이 계속 양복 입고 무료급식 먹고 둘이 동지. 맞아. 막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시간 보내고 그런 게 나오죠. 맞아. 크로스의 행동들을 보면서 누구지? 류헤이가 대단하다란 말을 되게 연발하는데 맞아. 왜냐면 크로스가 그런 회피하기의 마스터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그 계속 직장에 다닌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벨소리가 1시간에 5번씩 울리도록 설정을 해놓고 계속 이 생활을 3개월 동안 유지해왔다 그러고 또 퇴직금이 나오면 그 금액이 너무 큰 목돈이니까 통장을 나눠서 만들어 놓으라는 맞아. 팁 같은 걸 다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러고 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하러 그 직장 동료인 것처럼 직장 부하인 것처럼 해달라 하고 갑자기 가족 식사에 초대를 해요. 이제 가족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밥을 되게 고요하게 밥을 먹다가 또 그 알람으로 해놓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가는 척하고 돌아와서는 심지어 그냥 그렇게만 했으면 모르는데 또 이제 류헤이에게 너 그 견적서 뭐 이거 말이야 잘 좀 해 막 이러면서 뭔가 꼬집는 듯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선 밥을 또 와구와구 먹다가 갑자기 밥도 안 씹고 그냥 이렇게 멍을 때리면서 장면이 전환되는데 그 장면 정말 불길하다고 맞아요. 표현해야 되나? 뭔가 이제 끝이다, 한계다 이런 느낌. 자기 스스로 알면서도 그 견딜 수 없어서 알람을 설정해놨던 것처럼 그렇게라도 지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소용이 없겠다. 내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자괴감. 맞아. 그 벨소리도 되게 코믹하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불안을 달래는 역할을 했다 생각하거든요. 크로스. 슬퍼요 좀. 맞아. 그렇게나 회피를 잘한다는 사실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류헤이랑 그 크로스가 둘이 대화했던 것 중에 그 이제 이름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 류헤이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당장 뭐 할 수 있는 거 보여주세요 이래서 노래 부르잖아요. 네. 거기서 정말 제가 다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기분도 나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노래 부르는 장면은 안 나오죠. 뭔가 시작할 것 같은데 갑자기 컷이 바뀌어서 크로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크로스가 한 말이 우리가 점점 가라앉는 배에 있고 구명보트도 없고 진짜 이제 물이 다 차서 끝장이다 싶은데도 그냥 살겠다고 이러는 것 같다. 근데 또 막상 죽을 용기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좀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무료급식 먹으려는 사람들 무리인지 막 그런 이 사람들처럼 양복을 입은 실직자 또는 노숙자 막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갑자기 우르르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합류해서 이렇게 되게 사라지듯이 이렇게 쓱 가버리거든요. 저는 이것도 엄청 불길했어요. 되게 뭔가 죽은 사람들의 무리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영혼 무리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귀신 무리. 약간 스티븐 킹 소설 느낌이고. 뭔가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이상했어요. 맞아요. 쓱 사라져버리는 게. 근데 그렇게 뭔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끝났다, 나는 끝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자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이었어. 맞아. 맞아. 그러고 이제 결국 크로스가 연락이 하도 안 돼서 집에 가보니까 이제 크로스와 아내가 죽었다는 가스 중독으로 죽었다는 말을 이제 그 집을 치우시는 분한테 듣게 돼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의 딸을 마주치는데 이 크로스의 딸은 그 저녁 식사 때도 되게 묘하게 나오잖아요. 그때도 이제 갑자기 그 크로스가 전화 받고서 뭐라 한 다음에 밥을 먹는 걸 멈추고 그 다음에는 또 류헤이가 갑자기 세수를 하고 있는데 수건을 갖다 주면서 아저씨도 힘들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2층을 뾰루루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얼굴 반쪽만 보여주면서 눈 한쪽만 딱 이렇게 가려서 응시하고선 2층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그 장면은 진짜 공포 영화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 통틀어서 무서운 장면 탑2.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맞아. 류헤이가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섰는데 들어가기 전에 엄청 얼굴 일그리면서 웃는 표정을 짓거든요. 맞아. 근데 그것도 되게 기이해요. 맞아. 약간 진짜 그 광대, 조커가 그 분장하듯이 네. 갑자기 막 한숨 푹 쉬다가 입꼬리를 막 한껏 올리고 들어가는데, 그 장면도 되게 이상해요. 다들 뭔가 연기를 하고 있는. 맞아. 누군가는 그걸 꿰뚫어 보고 있고. 그쵸. 맞아. 잘 숨기고 있다 생각했지만 사실 모를 수가 없죠. 맞아. 그리고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고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그 식사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되게 갑갑한데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랑 딸이 둘 다 밥 먹을 때 아래만 보고 있어가지고 맞아. 근데 그게 진짜 뭔가 숨기는 걸 알아서 일부러 더 안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 뭔가 다들 서로 알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면 이 사람 완전 넋 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비밀을 숨기는 게 뭔가 그 상대를 위한 건지 자기를 위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해볼까요? 식사하는 장면이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그 류에인의 가족들도 같이 식탁에 모여서 밥을 자주 먹는데 근데 저는 그 저녁 식사 장면 중에 되게 숨막혔던 식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이 영화에서 계속 소음이 많이 나와요. 뭐 지하철 소리, 차 소리, 뭐 사이렌 소리 이런 게 계속 들리는데 그게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한데 그게 또 갑자기 멈춘 그 정적 자체도 저는 불안한 거예요. 왜 들리던 게 또 안 들리지? 왜 여기선 나올 법한데 왜 안 나오지? 이런 느낌이 든 장면이었는데 그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마침 딱 그 류에인의 네 가족이 처음으로 같이 저녁 식사하는 장면이었어요. 맨날 뭐 셋이 먹고 둘이 먹고 이러다가 근데 그때 류에이가 맥주를 먹고 싶다 해서 맥주를 혼자 쫄쫄 따라서 막 마시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근데 그때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정말 맥주 소리와 그런 캬 소리밖에 안 나고 또 세 가족은 이 류에이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밥을 안 먹고 그냥 네. 정말 가만히 있어서 그 장면이 오히려 되게 맥주 마시는 장면 보면 보통 뭐 시원하겠다 뭔가 그런 하루를 푸는 느낌? 원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장면 너무 불안했어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너무 류에이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는 거 알면서 맞아. 맥주를 따르고 또 따라요. 그러니까 한 번 쫙 따르고 캬 맛있다 하고 또 따르고 그걸 다 기다리고 있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자긴 맥주 마시고 싶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밖에서 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집 안에서 오히려 더 그런 권위를 세우고 대우를 받는 느낌? 그런 걸 더 과장해서 받고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 근데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싫은 느낌을
다들 이렇게 뿜어내지만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맞아.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불안했어요. 저도. 엄청 숨 막히는 장면이었어. 그리고 켄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켄지와 이제 선생님들이 특히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신 고바야시였나요? 네. 이름이? 근데 이제 학교에서 막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이렇게 전달하다가 딱 켄지가 걸렸고 갑자기 엄청 선생님이 혼을 내요. 켄지가 자기 책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켄지가 갑자기 선생님은 지하철인가 어디서 막 그런 에로 만화 봤잖아요. 막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막 하고 그러면서 되게 요상해지는데 근데 또 켄지가 바로 사과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담임 선생님의 태도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선생님이라고 다 자유롭게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는 말이 되게 뭐라고 했냐면 아까 죄송했다. 애들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을 막 에로바야시라고 놀렸는데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그랬더니 그 말 하려고 왔니? 됐어. 졸업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우리 사이가 더 나빠져 봤자지.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 한 말도 날 무시해도 좋아. 나도 널 무시할 맞아. 테니까. 뭔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냥 관심이 아예 없고 그냥 대화를 하기도 싫고 근데 그때 그 말 한 이후에 켄지 표정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어서 되게 상처받았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다가간 거였는데 근데 그런 거에 아예 소통하기 싫다, 소통 자체를 하기 싫다는 맞아. 반응을 얻었으니까 뭔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이잖아요. 그래도 아이한테 일어났을 때 너무 상처되고 이후에 하는 의사소통에도 많이 영향을 줄 것 맞아. 같아. 뭔가 그 나중에 이제 켄지가 아빠랑 싸울 때도 그 선생님이랑 똑같다.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권위만 챙긴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맞아. 좀 그냥 제가 만약 선생님 입장이라면 물론 기분 엄청 나쁘고 그거야 이해는 되지만 그냥 그래 알겠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그냥 네. 바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애한테 무시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고 또 나중에 이제 급식비가 밀렸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돼서 담임쌤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 담임쌤이 무단조태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혹시 애가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뭐 학교에서 문제가 있냐 하니까 담임 선생님 또 오히려 얘가 저를 괴롭힌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켄지가 뭐 완전 착하고 모두의 말을 잘 듣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막 말이 그냥 좀 차분하고 조용한 애처럼 저는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랑 뭔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을 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막 애들이 되게 카오스로 교실을 만들잖아요. 막 칠판에 뭐 에로바야시 이런 거 쓰고 막 쓰레기 던지고 맞아. 난리도 아닌데 근데 그걸 그냥 켄지가 지켜보면서 동조하지는 않죠. 켄지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고 자기가 부당한 일 당했으니까 그런 게 억울해서 했던 말이었고 이런 걸 사과하려고 했을 뿐인데 근데 뭔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 버리고 그런 맞아. 일들에 휩싸이게 된 것 같아요. 오해당하고. 그래서 저는 이때 얘기랑 그리고
뭐 아빠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켄지가 겪고 나서 나중에 카네코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 그분이 이혼했다는 얘기를 통화하시는 걸 듣게 돼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이런 말을 해요. 네, 어떤 말이냐면 혼자 있는 게 자기도 편하다고 같이 있으면 괜한 말도 서로 상처만 입는다. 그런 말을 해요. 맞아. 이 말 듣고 그때 고바야시 선생님이 나도 널 무시할 테니까 라고 했을 때 켄지 얼굴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카네코 선생님도 그냥 뭔가 무시까진 아니지만 그냥 조그만 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네. 대꾸를 해가지고 전 이것도 약간 아이 입장에서 조금 상처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뭔가 자기는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냥 진짜 이 마음을 온전히 이해는 못해도 뭔가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 위로라 해야 될지 공감?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에 꺼낸 말일 텐데 뭔가 너가 뭘 알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맞아요. 어린이들이 그런 취급을 잘 당하죠. 그쵸. 뭔가 아이들은 무조건 잘 모른다. 어른보다 더 모른다. 이런 켄지가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근데 피아노 교실에서도 켄지가 피아노 치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뭔가 피아노 딱 끝냈을 때 아니면은 시작할 때 다 끊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만 켄지 피아노를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집 안에서도 그 피아노 조그만 게 있잖아요. 키보드 같은 게. 근데 그걸 주웠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혼자 막 입으로 소리 내면서 피아노 치고 그래서 뭔가 켄지가 치는 음악을 아무도 들을 수 없게 그렇게 보이게 한 것도 다 켄지가 자기 마음을 말하려고 했을 때 좀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그런 경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들려주지 않고 그래서 되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 그러네 진짜. 엄마가 방에 들어왔을 때도 피아노 아예 숨겨버리고. 맞아. 저는 그냥 그 고장난 그 키보드를 주워 왔을 때 그냥 그 치는데 막 되게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쳐서 그냥 쟤는 저런 것만으로도 그냥 좋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런 연주 장면이 중간에는 하나도 안 나온 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특히 어른들에게 그런 걸 보여준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캐릭터는 메구미였어요. 메구미는 이제 집에서 주부로 계속 지내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뭐 집안일하고 음식 차리고 특히 밥을 차리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되게 가족들이 밥을 안 먹을 때가 뭐 만들어 놓은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 누구죠? 남편도 갑자기 크로스네 가서 저녁 먹을 때 연락을 딱히 안 해서 메구미가 내가 오랜만에 튀김 해놨는데 안 먹고 뭐 도넛도 만들어놨는데 아들이랑 남편이 다 안 먹는다 하고 그게 되게 외롭다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저도 잘 안 먹거든요. 엄마가 해놓은 거 잘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생각났어요. 뭔가 요리라는 게 저는 요리를 잘 하지는 않는 편인데 제가 직접 만들면 뭔가 아까워서라도 좀 먹게 되거든요. 약간 양이 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아도 아까우니까 뭔가 먹게 되는 게 있는데 뭔가 엄마가 해준 음식을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는 저도 그랬던 것 같다는 기억이 났어요. 막 옛날에 그런 청소년 시기에 학원 다닐 때 학원 늦게 끝나고 오면 엄마가 뭐 사놓거나 뭐 해주거나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전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저 좀 밤에 먹는 게 싫은데 안 먹는다는데 왜 계속 해놓냐 약간 이런 느낌? 그때는 그걸 되게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제가 만들어 먹었어요. 저도 뭐 배고픈 날도 있지만 맞아. 좀 약간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싫었어요. 내가 해달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모르겠네요. 그때 굉장히 사춘기여서. 맞아. 그래도 뭔가 미안하기도 맞아, 하고. 그쵸. 미안하지만 근데 먹기 싫은데. 맞아, 먹기는 근데 싫고. 안 먹으면 미안하고. 근데 또 음식도 아깝고. 맞아. 또 먹으면 또 새벽에 먹으면 괜히 속 꾸룩꾸룩. 맞아, 속 부대끼고. 짜증. 그래, 막 그런 날들이 복잡한. 있었죠. 그리고 메구민 그래서 뭔가 항상 그 집안에서 되게 집과 가족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표정들이 다 메구미가 되게 어디를 응시하거나 이렇게 그런 얼굴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때 얼굴들이 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무감정해 보인다 해야 되나? 뭔가 초연한 느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그게 뭔가 후련하고 뭔가 그런 이지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그렇게 된 거지? 약간 이런 좋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망해라 약간 망하든 말든 약간 이런 느낌? 아님 말고 괜찮아 이게 맞아. 아니라 뭔가 될 대로 되라. 맞아. 뭐 손 쓸 게 없다 약간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느낌이었어서 표정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덩달아서. 그리고 조금 전에 켄지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게 그 엄마가 갑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켄지가 피아노 치고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 전 장면이 큰아들이 갑자기 미군에 입대하겠다 해서 가버리고 이제 집에 와서 큰아들 방을 정리하는데 거기 방바닥에 보니까 노란 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경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TV 화면에 써 있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가보니까 이제 작은 아들인 켄지 방문 앞에도 딱 그 노란 선이 있는데 그때는 들어가지 않고 문을 닫고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켄지가 피아노를 혼자 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급식비가 밀렸고 그거를 사실 피아노 배우는데 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그 선을 밟는 걸 딱 보여주거든요. 카메라가. 그래서 그 국경이란 게 뭘까? 좀 뭔가 생각나는 감독님 인터뷰 얘기가 있는데 가족 얘기잖아요. 도쿄 소나타가. 근데 이게 경향신문의 인터뷰였어요. 구로사 기요시 감독, 공포영화 감독, 난 현실을 찍을 뿐이라는 제목인데 근데 이 질문이 오즈야 스지로가 그렸던 가족과 현대 일본의 가족은 얼마나 다른가라고 했더니 대답을 하신 게 세대, 삶의 목적, 취향, 생각이 다른 멤버가 한 공간에 모여 각각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즈의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 가족도 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사는데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말로 소통하지 않는 가족이고 그래서 아들들과도 뭔가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대부분 뭐 다녀왔어, 밥 먹어, 나 오늘 어디 가 이런 거 같고 뭐 자기 얘기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뭔가 방 안에서 하는 것들은 밖으로 꺼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 국경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넘을 수 없고 맞아.
뭔가 장벽을 깨야 하는? 뭐 국경이랑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경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 나라 안에서의 뭔가 벽이 있을 때 그거를 깨서 좀 더 화합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긴 했는데, 어쨌든 메구미가 그 선이 있었던 거를 밟고 들어가야지. 켄지랑은 되게 대화를 켄지랑은 잘하잖아요. 네. 그냥 말했으면 엄마가 돈 줬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그거를 밟을 용기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국경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국경이란 뜻과는. 그냥 그 경계라는 의미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장면이 이제 메구미가 그 튀김 만들어 놓고 기다렸을 때 류에이가 집에 와보니까 TV만 켜있고 자고 있었는데 메구미가 그때 그래 밥 먹었다고 이러니까 류에이가 그럼 난 그냥 잘게 이러는데 혼자 누워가지고 그럼 나 좀 일으켜줘 이러고 손을 뻗는데 이미 류에이는 방에 가버리고 그럼 허공에 있는 그 손을 잡으면서 대사가 나오는 그 장면도 되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 허공에 손만 있고 누가 나 좀 제발 일으켜줘 이런 말을 하는데 일단 메구미가 이 지금 주부로 그냥 살고 있는 게 뭔가 외롭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가족들한테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게 직접적으로 나온 장면 같고 처음으로 그리고 이게 좀 나중에 그 도둑한테 납치 뭐 어떻게 보면 같이 도망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납치를 당해서 그때 도둑이랑 얘기할 때도 지금 이게 꿈이고 눈을 뜨면은 새로운 삶, 새로운 내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일으켜 달라는 것도 뭔가 잠에서 깨워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였어요. 이 뒷장면을 보고 보니까. 그리고 메구미가 누워있는 모습을 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찍었는데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시체 같았어요. 좀비 같고. 맞아. 되게 눈에도 뭔가 되게 공허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눈빛도 그렇고 손짓도 그렇고 정말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뭔가 자신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맞아. 그리고 그 지루함도 뭔가 연락을 안 한 것 같죠. 그 남편이 언제 그쵸. 온다 그런 말도 안 해서.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들었겠죠. 기다리다가. 그랬는데 류헤이가 나 먼저 잘게 했더니 그럼 나도 잘까라고 말하는데 전 그 대사가 너무 여태까지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그런 게 느껴져서. 맞아. 편히 잠도 못 자고. 맞아. 자기는 저녁도 안 먹고 기다렸는데 아무튼 마음이 아팠어. 맞아. 그리고 저도 좋았던 메구미 장면이 그러니까 메구미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 큰아들은 그런 쓸데없는 거를 왜 했어? 했더니 그냥 얼버무리잖아요. 이게 신분증으로 쓰기 좋다고. 근데 사실은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차를 보러 가는데 맞아. 직원이 처음 보여주는 차가 되게 많이 탈 수 있는 승합차? 이게 가족여행으로 딱 좋다 했는데 무시하고 저기 저 차는 뭐죠? 맞아. 하고 오픈카를 보여주는데 그 오픈카의 지붕이 열리는 걸 눈으로 계속 쫓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메구미 얼굴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때 그 큰아들한테 나 면허 땄다고 보여줄 때도 그렇고 그 차를 구경하러 갔을 때도 엄청 밝아 보였어요, 둘 다. 그래서 뭔가 메구미에게 그런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는 게 느껴졌고 뭐 말할라 했는데 까먹었다. 이게 사실 메구미라는 이름이 근데 극 중에 나오나요? 이렇게 안 부르죠.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름이 뭐지 싶어서 이제 네이버 이런 데 쳐서 알았거든요. 극중 캐릭터 이름을. 그래서 뭔가 아들들은 이제 이름 불리고 아빠인 사사키 유헤이도 그렇게 면접 볼 때나 그런 무슨 센터 갔을 때라도 풀네임이 불리고 쿠로스랑도 이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메구미는 그냥 엄마라고 불려지기만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한 번도 안 불린다는 것도 되게 맞아. 존재가 지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우연과 상상에서도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스포가 되려나요? 스포긴 하죠. 이름에 관한 얘기, 이름과 그 존재에 관한 맞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도둑 얘기를 할까요? 네. 도둑 나오는 게 되게 이 첫 등장은 엄청 무서웠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갑자기 막 바람이 불길래 메구미가 창문을 닫고 딱 돌아섰는데 계단 밑에 어떤 남자가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이렇게 숨어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진짜 그 코난의 범인 그 캐릭터처럼 되게 얼굴도 이 복면으로 가렸으니까 막 엄청 무섭고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뭔가 계속해서 일이 자잘자잘하게 뭔가 캐릭터들이 힘들 만한 일들은 나왔지만 뭔가 이런 폭력 이런 건 없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는데 이런 장르로 넘어간다고 갑자기? 싶어서 갑자기 이러면서 좀 무서웠고 근데 또 막상 도둑이 좀 어설프고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예상외로 코믹한 느낌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돈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멀쩡한 척 막 나가잖아요. 복면 벗고 막 머리 정리하고 그냥 나가다가 경찰차 소리에 그냥 혼자 놀라서 뛰쳐들어 왔는데 그러고선 자기 얼굴을 이제 메구미가 봤다는 사실에 메구미를 인질 삼아서 차를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메구미 운전면허가 여기서 쓰이잖아요. 네. 심지어 되게 좀 타고 싶어 했던 그 차랑 비슷하게 오픈카인 그 차를 타고 떠나는데 그때 또 웃겼던 게 막 운전하고 가는데 이웃을 또 마주쳤는데 그 이웃이 이렇게 핸들 제스처를 하면서 운전하네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고 넘어가요. 그것도 너무 웃겼어. 그리고 그 납치된 와중에 그 지붕을 열잖아요. 맞아. 그것도 웃기고. 근데 웃기면서도 되게 스트레스 풀리는 기분이 같이 들었어요. 그 뚜껑 열 때. 맞아. 그래서 도둑과 그렇게 그냥 달리다가 차를 타고 이제 바다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중에 메구미가 화장실 좀 가겠다면서 쇼핑몰에 주차를 해놓고 혼자 쇼핑몰에 가요. 근데 이 도둑이 웬만하면 그냥 따라갈 만도 한데 네. 차에서 얌전히 기다려요. 뭔가 안 오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서. 근데 또 메구미도 신고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냥 빵집 가서 샌드위치 2개, 음료수 2개 사와서 정말 돌아오고 심지어 그 쇼핑몰에서는 이제 그 청소부라고 해야 되나요? 쇼핑몰의 청소부로 일을 몰래 하고 있던 남편과도 마주치죠. 근데 남편은 그냥 쌩 도망가 버리고 메구미는 잠깐 쳐다본 다음에 다시 차로 돌아와서 도둑과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큰아들은 이미 미군 입대를 한 뒤였고 이제 켄지와 아빠, 엄마가 셋 다 뭔가 각기 다른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일단 엄마는 그렇게 바다로 가서 바다의 빛이 뭔가 저 멀리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도둑이 일어나질 않아서 혼자 보러 가는데 그러고서는 그 물에 이렇게 눕잖아요. 좀 그 장면이 되게 뭔가 아름다웠어요. 그 위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원래는 계속 이제 이게 해변이면은 물까지는 가지 않고 모래사장 위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그때는 이제 물에 들어가서 그 눈천사 만들듯이 이렇게 손발을 휘적휘적 하는데 그게 뭔가 그런 바다에 뛰어들어서 뭔가 죽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이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지금 육지에만 있었지만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같았어요. 맞아. 그런 뭔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뭔가 원래 처음 그 밤에 봤던 빛이 보였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때는 많이 메구미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바라던 게 사라지고.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런 체념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뭔가 아예 다 포기해버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이 각기 다른 세 가족이 다시 모이면서 뭔가 영화가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메구미는 이렇게 바다에 있었고 이제 그렇게 바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도둑은 차를 끌고 아마 바다로 들어가면서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혼자 걸어서 집에 오죠. 뭐 중간에 차는 타겠지만 이제 걷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 그때 되게 그냥 눈을 감은 것 같기도 하고 아래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거의 감은 것처럼 하고 막 걷다가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눈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까 제가 좋다고 말했던 대사처럼 그냥 그렇게 잠들어 있던 거를 누가 깨워줬으면 좋겠고 자기 뭔가 다시 새 삶을 살고 싶은 다시 일어나고 싶은 그거를 딱 보여주는 장면 같았어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류혜인은 그 쇼핑몰에서 아내를 마주치고 도망을 치고 계속 정말 달리다가 밤이 되도록 달리다가 차에 치였는데 뺑소니를 당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류에이를 옆에 길가에 치여두고 도망을 가버리고 류에이는 조금 날이 밝아서 새벽에 일어나요. 저는 기절을 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되게 그냥 잘 잔 사람처럼 어라 이러고 일어나요 그때. 좀 뭐야 약간 웃기기도 하고 했는데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오는데 그때도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를 때라서 집 앞에 와서 걸을 때 그때도 이제 아까 메구미가 바다에서 빛을 받았던 것처럼 류에이에게도 빛이 쫙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빛이 어두운 날이 길었지만 결국 빛이 들고 있다는. 맞아. 매일 아침 해는 뜬다. 그러니까 근데 그 류헤이 장면에서
좀 엄청 신기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류에이가 그 쇼핑몰에서 메구미를 본 다음에 아니야 맞아, 이 맞아, 말들을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막 뛰기 시작하고 거의 밤까지 뛴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어디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막 하늘에서 추락한 것처럼 쓰레기로 약간 다이빙을 맞아, 하는 맞아. 거예요. 전 그 장면이 너무 기이했어요. 되게 뭘까 이건? 약간 자기가 생각하던 뭔가 높은 기준 그런 것들에서 떨어진 걸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게 소용없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명확히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리고 류에이도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메구미랑은 되게 결이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말을 하면서 메구미는 조금 뭔가 그래도 아예 포기하진 않고 뭔가 자기가 느끼는 걸 되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근데 류에이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차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좀 많이 다르고 근데 신기하게도 죽지는 않았어요, 류에이가. 그러면 배는 유해가 일부러 뛰어들었다고 생각한 네.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집 가는 길에 차가 막 오는데 류에이가 차를 그때는 피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장면도 좀 생각나고. 저는 그냥 완전 사고라고 봤어요, 그냥. 그래서 뭔가 빛이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찾아온 건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오는 걸 텐데 근데 그런 걸 조금 류에이도 얻은 것 같아요. 그 나를 새로운 나를 맞아. 자기는 그러니까 죽을 결심을 전 죽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눕고 일어났는데 아침인 거고 그래서 그 돈도 돌려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주운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튈까 하다가 유실물함에 넣어두죠. 아침에. 지금 듣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그 아까 쇼핑몰에서 마주쳤을 때 아니야 했잖아요. 전 그게 그때는 그 영화를 볼 때는 그냥 그 쇼핑몰에서 그 청소 일을 한다는 거는 말 안 했으니까 뭔가 그거를 부정하는 느낌으로 봤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뭔가 그때 이미 돈을 들고 나온 상태라서 뭔가 맞아요. 나 이거 가지려는 거 약간 찔려서 그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말도 하는 것 같아. 뭔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아직 있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런 걸 지키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들인 켄지는 학교 친구를 만나죠. 가출했다는 친구, 타쿠치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어쩌다 보니 같이 도망을 쳐요. 이 친구의 아빠가 막 잡으러 뛰어다니는 걸 보고서 그러다가 이제 친구한테 잠시 쉬라고 안심하라 하고 나무 뒤에 이렇게 놓고서는 주스를 사오는데 그새 이제 친구는 끌려가고 켄지는 막 어디인가로 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켄지한테 이 전 장면에 나오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전에 엄마가 그 샌드위치랑 주스 이런 음료를 사는 게 나오고 켄지도 2개의 주스를 친구랑 먹으러 사오고 아빠가 막 도망치고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켄지도 똑같이 그 방향 똑같은 구도로 막 달리거든요. 이 장면에서. 그래서
이 바로 전 장면들의 부모의 모습이 똑같이 나와서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 켄지가 친구가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데 근데 막 어른들이 찾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위급해 보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뭔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안 하고 나무 뒤로 친구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보고 뭔가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도 의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구나라고 느꼈어요. 맞아.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때 근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호흡기 찾아서 불고 쉬고 맞아. 그리고 또 켄지가 그렇게 달린 뒤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갑자기 뭐 어떤 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칸에 몰래 타려고 했다면서 막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막 지문도 막 이렇게 찍고 머그샷까지 찍고 그 조그만 애를 유치장에까지 넣는데 뭐 물론 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주머니 비웠는데 맞아. 나오는 게 사탕 껍질이랑 맞아. 카라멜 이런 거고 맞아. 클립, 클립. 막 탁구공인지 뭐 그런 탱탱볼 같은 거 나오고 맞아. 그리고 이제 켄지도 그런 새벽에 터덜터덜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엄마 아빠도 없고 막 걱정했다는 그런 사람도 없이 정말 빈 집에 와서 좀 허무한 느낌도 들었어요. 심지어 도둑 든 집. 맞아. 다 어질러져 있는. 그러고 이제 집에 그 이런 각자의 일을 겪은 뒤에 세 가족이 모여서 아침밥을 먹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군에 지원을 한 미군으로 간 타카시라는 첫째 아들이 편지가 이때 나오나요? 네. 그럼 이 세 명의 그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막 밥 먹을 때 그런 미군들이 이제 귀국을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그 큰아들의 편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편지에서 하는 말이 미국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래서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해 보고 싶고 가능하면 이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게 제가 할 일 같아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요. 이런 편지가 와요. 근데 타카시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이 영화에서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제 제일 크게 나왔던 게 아빠랑 이제 미군 입대를 두고서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그 아빠인 유에이가 하는 말 중에 나는 너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고 키웠어. 막 이런 말을 하고 또 나중에 그 메구미랑 둘이 얘기할 때도 그 첫째를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뭔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켄지가 피아노를 치고 싶다 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붙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시켰더니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류에이는 타카시가 실패한 사람? 뭔가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편지를 보면은 오히려 유에이가 바라던 대로 타카시는 자기의 행복을 잘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류에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그 범주가 아주 좁기 때문이었을 그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상상할 수 있는 것만큼만 보여서 그냥 류에이가 어떤 삶을 시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느낌. 이제 전 보면서 타카시가 정말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근데 이 일본인의 미군 입대라는 네. 이 설정은 이제 그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가까운 미래의 일본을 상상하면서 집어넣은 이야기인데 뭔가 이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만약 이렇게 일본인의 미군 입대가 쉬워지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들이 이거는 전쟁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이런 닫혀있는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필요한 옵션이 전쟁일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뭔가 일본은 아무래도 그 전쟁을 일으켰던 과거가 있으니까 그런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인데 젊은 세대는 그게 변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자기는 그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타카시가 미군에 입대하고 뭔가 특히 전쟁에 정말 동원되기 위한 그런 군 입대잖아요. 네. 이것만 보면은 뭐 옳은 결정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카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거를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만 보자면 타카시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사실 그 처음에 미군을 가려고 결정했던 그 논리가 정말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난 건진 모르겠고 뭐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려고 일본을 지키고 일본을 지키려고 미국을 지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뭔가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찾을 수 없고 그런 게 너무 답답해서 그냥 미군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뭐 진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실상과는 다르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그 현장에서의 현실이고 그런 것들을 모른 채로 뭔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건 같아요. 그런 걸 경계하고 있고 영화도. 맞아. 근데 편지에서는 그런 군인을 그만둔다고 했었던가요? 아니면 잠시 전쟁만이 답이 아니다 이런 말. 그래서 직접 겪어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맞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디션 장면이 나오죠. 이게 아까 그 세 가족이 각자 일을 겪고 모여서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엄마랑 아빠는 뭔가 아침 빛을 받으면서 왔었잖아요, 집에. 근데 켄지가 올 때는 아직 해는 뜨지 않은 좀 그런 블루아웃처럼 뭔가 푸르스름할 때 집에 혼자 왔었는데 이 오디션에서는 켄지가 정말 혼자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세 가족이 각자 빛을 받게 되는 그런 결말로 봤어요, 저는. 맞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 마지막 장면이 막 희망차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네, 그쵸? 희망차진 않고 아름답거든요, 되게. 아름다운데 그리고 켄지랑 친했던 피아노 선생님, 카네코 선생님 얼굴도 보이고 그분도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류에이랑 메구미 얼굴도 처음엔 조금 멀리서 찍다가 점점 가까이서 다시 찍고 처음에는 막 다른 사람들도 화면에 걸렸다가 둘만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 조금 마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음악이 닿고 아름다운 것들 느끼고 그런 쪽으로 바뀌는데 음악이 진행될수록 근데
음악이 끝나고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 맞아. 묘하게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그리고 무슨 결계를 쳐는 것처럼 막 선을 어떤 보이지 맞아. 않는 선 뒤로만 서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장면을 묘하게 서늘하게 느끼게 했었죠. 맞아.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오디션이니까 어떤 특정 학생한테 뭔가 박수를 보낸다는 게 사실 부당한 일일 거라 맞아요. 생각해요. 그게 현실적인 이유였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아름다운 게 있는데 그런 걸 보여줘도 그런 거에 뭐 이끌리긴 하지만 그런 거에 감흥하지 않는 그냥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감정을 억누르고 바라보지 않으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박수는 이제 그 켄지 전혜연 학생도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 같은 거 없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이유에서 아마 안 쳤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모였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엄마 아빠라도 막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켄지한테 가서 뭐 잘했어 하면서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장면인데도 되게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줄 서서 따로따로 나가고 뭔가 물론 메구미는 좀 막 미소도 띈 것 같고 이러긴 하지만 사람들이 또 청중들은 다 고개를 돌려서 그 가족을 바라보고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 장면이 진짜 묘했어. 맞아. 근데 막 되게 아름답다운 걸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그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묘한 자리, 스탠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 그냥 뭐 감독이 이런 기묘한 분위기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이 가족들은 그 셋 다 각자 빚을 받으면서 뭔가 새로운 삶을 다져보는 그렇게 살기 위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 같고 또 이 4개월 흘렸을 때 나오는 첫 장면이 유에이가 엄청 청소 열심히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에이도 그렇고 엄마도 켄지도 다 뭐 형도 이제 미군에서 그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각자 자기 살 길을 찾고 있고 또 이 가족으로서 같이 살 길도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 굳이 외부의 인정, 외부의 칭찬을 막 그걸 필요로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기묘한 장면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고요하게? 그렇긴 했어요. 뭔가 저는 이 장면 보고 되게 생각나는 그러니까 소설의 약간의 구절을 가져왔는데 미야시타 나츠의 양과 강철의 숲이라는 소설이에요. 이게 피아노 조율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읽다가 도쿄 소나타를 보고 싶어진 거기도 하고 아무튼 생각이 났던 그 말이 숨겨져 있지도 않고 그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안심해도 좋았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아름다움과 음악은 원래 이 세계에 녹아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막 칭송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있는 아름다움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아름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태까지 보여줬던 것들이 되게 많이 좌절하는 모습, 힘든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듯이 아름다움도 있다. 그런 정도의 위치에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 되게 묘한 게 엔딩 크레딧 때 발소리. 맞아. 맞아. 뭔가 이때도 소음이 나는데 네. 저는 막 그런 오디션장 정리하는 소리라 생각했어요. 그런 막 맞아요. 계속 뭔가 닿는 소리 같은 게 나거든요. 근데 이게 문이라기엔 계속 들려서 약간 그 의자 접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의자인지 알죠? 네, 약간 접이식. 강당 같은데 쫙 깔았다가 쫙 치우는 네. 그런 의자 접는 소리 같아서 뭔가 오디션을 정리하는 소리인가 싶긴 하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 계속 소음과 빛이 엄청나게 불안한 요소로 쓰였고, 관객이 볼 때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캐릭터가 어떤 불안한 일,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겪을 때 막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빛이 비춰지고 이런 장면이 엄청 많거든요. 소음이 막 들리고. 근데 이 엔딩의 소음은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뭐가 해결됐다기보다는 막 해결됐고 얘네가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가 뭔가를 이 가족이 또는 이 가족으로서 또는 각자 개인으로서 뭔가를 다시 시도해보고 새롭게 시도해보고 그럴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뭔가 그렇게 희망차다기보다는 힘든 일이 그냥 일단 일단락 됐고 조금 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보기는 다 얘기한 것 같죠? 장면이 뭔가 이게 계속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네. 거라서 되게 얘기할 장면들이 많았어요.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정말 거의 안 빼놓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서 오늘의 영화 도쿄 소나타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어떤 영화로 기대될 것 같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녹음 후기도 같이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딱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좀 허무하다는 감정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고 또 이거를 준비하면서 또 막 장면을 뜯어서 더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줄기 빛이라도 봐서 그거 보고 일단은 가본다. 약간 이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달랐어요. 이 대화를 해서 더 그렇고.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그 마지막 오디션 장면의 곡이 달빛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것도 빛과 연관이 있고 또 마지막에 엄마와 아빠는 뜨는 해의 빛을 받으면서 왔었는데 또 켄지는 달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랑 이런 포인트도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영화가 뭔가 정신없고 그럴 만도 한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또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잘 짜여진 되게 네. 운전면허 얘기도 잠깐 지나가는데 그게 또 뒤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이런 식으로 요소를 되게 잘 배치했다? 재밌는 영화다라고 느꼈어요. 맞아.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엄청 희망적이거나 엄청 절망적인 영화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 그 이런 인생 챕터 같은 게 있는데 약간 절망기를 거의 90% 보여주고 약간 희망 시작기를 10% 보여주면서 그렇게 끝나는데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 때. 너무 뭔가 그래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공감하면서도 좀 더 돌파구가 필요하면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영화에서 뭐 그런 걸 바라진 않지만 맞아. 그래도 있으면 좋다 생각해서 그 마지막
달빛 연주하는 장면을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절망했던 걸 보여준 만큼 뭔가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한 것 같았어요. 길게 맞아, 길게. 맞아. 그거에 완전 푹 빠져들고 완전 보는 사람도 쉴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조금 뭔가 아쉬운 건 메구미가 메구미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켄지는 피아노 오디션을 보고 또 류에이는 청소하는 일에서 좀 즐거움을 찾는데 근데 메구미는 뭔가 엄마 밥 해줄게 이런 말만 하고 맞아. 별로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 메구미도 뭔가 취미라도 뭔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뭐 영화 속엔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메구미도 잘 지낼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은 갖게 되네요. 이혼의 가능성도 있고. 아 맞다, 이혼 얘기도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것도 뭐 메구미가 행복한 대로. 메구미가 원한다면. 어쩌다 보니 이혼 얘기가 마지막 말에서 조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아무튼 각자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클로징 멘트 하고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